안녕하세요. 오늘 8월 30일 일요일입니다. 공주에 사는 그림 그리는 여자 수양이에요.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벌써 일요일인데 또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금방 갔어요. 엄청 더웠죠. 덥고 무더위가 이제 시작인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 더웠어요. 오늘은 새로 생긴 공주에 생긴 서점 겸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곳도 다녀왔는데 잠시 잠깐이라도 바깥에 나갔다 오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오늘 대지씨 그림 한번 해볼래요? 박용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방으로부터 창조의 과정을 말하려 합니다. 내 취향의 작품이 무엇인지를 찾아냈다면 이제 찾아낸 작품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연구의 결과물이 곧 나를 닮은 그림일 테니까요. 이제부터 내 취향의 모델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과 방법을 설명드리지요. 그 첫 단계의 방법에 있어서 임화라는 방식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임화란 기존의 그림을 본뜨는 자재화의 하나를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스승의 그림이나 마스터의 작품을 그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 그리는 작업이 선행되어 왔지요.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현대미술이라는 전제 아래 그런 교육과정이 많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피나 복제 등의 행위에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지요. 하지만 어떤 걸작이든 우연히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이미 세상에 나온 유명한 작품을 그려가면서 연구하고 분석해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임화의 연구는 자기 작품을 찾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꼽힙니다. 임화 연구 작품이 한 점으로 압축되었다면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대개 3점 정도로 압축해 선택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 작품이 많다면 욕심을 드러낸 것이고 많은 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작가의 길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첫 임화를 해보세요. 임화를 하다 보면 진정 내 취향의 작품이 어떤 것인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화를 하다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막상 내 취향의 작품이라고 임화를 해보았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내 취향의 임화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임화를 버리고 다른 임화를 선택해 계속해서 내 취향의 작품을 찾아야 합니다. 반복의 연속이지요. 그만큼 내 취향의 작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타났군요. 선택입니다. 좋은 작품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안목을 말해주는 것이면서 앞으로 자신의 작업 방향을 전하는 중요한 가이드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지요. 두 번째 작업은 임화 작품의 원본을 없앤 상태에서 다시 임화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때 반드시 임화와 똑같이 그리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화의 작품과 그동안 그렸던 작품을 연상하면서 결합하는 단계라 할 수 있지요. 드로잉하거나 캔버스에 페인팅을 하다 보면 기술이 늘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연습하고 훈련한 분야에서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지요. 자신의 그림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테크닉 자체가 예술이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그림을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은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것이지요. 외국어를 잘하려면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 말을 익혀야 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몸을 계속 사용해 몸의 기억을 넓혀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작업은 임화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창작의 세계에 비중을 두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염두에 두면서 그려도 좋고 나름대로 주제를 먼저 정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가 있는 그림이라면 전래동화의 단편을 생각하고 혁명적인 그림이라면 쿠바 혁명을 주도했던 체게바라를 생각하며 그려도 좋습니다. 당위성만 인정이 된다면 그 어떤 그림이라도 대지 씨의 정체성과 창작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듭나겠지요.
그런데 이 단계까지 와서 얻은 결과물을 살펴보면 그 결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물이 새로운 것일수록 더 참혹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작가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좋지 않은 그림이 나오더라도 자신의 취향과 조금이라도 들어맞는 여지가 느껴진다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끈기와 믿음을 갖고 반복 작업을 해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아, 달필이로구나. 수채화 작가 정우범 선생님과 세계화가 김일애 선생님 작품을 보고 느낀 점입니다. 얼마나 많은 작품을 제작해야 저처럼 자신의 취향이 내면의 색과 선으로 느껴지는 노련함으로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요. 어떤 작품이라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작업 초기에는 독특한 작품일수록 어정쩡한 그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독창적인 세계를 인정받는 작가들은 수백 번의 전시를 통해 수없이 많은 숙련 과정을 거쳤음을 알아야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대의 작업을 단지 흉내내는 것에 그치거나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을 대하는 순간좌절을 경험하고 이는 포기로 이어집니다. 내 취향을 만들어가는 인고의 과정은 아마도 달필이 되는 작품 제작 과정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고 모으며 반복하여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 수십 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고의 과정이 예술가로서의 권위를 증명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예술가들이 결코 하루아침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화가의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그 산을 넘는 사람만이 예술가로서의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위대한 예술가라면 언제나 그러한 산을 끊임없이 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화가가 넘나드는 정상을 바라다 볼 뿐 한평생 산허리만 뱅뱅 맴도는 화가의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이러한 예술가의 길은 계속해서 고원의 산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니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대지 씨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내 손으로 10m쯤 산을 낮춰 드릴게요. 그렇지만 7,990m는 혼자 올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지 씨라고 하면 땅을 언뜻 떠올리더군요. 저는 그런 뜻보다는 큰 자의 한자와 우리네 보통 말자인 대지 씨는 어떤 일이든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큰 대자와 한자와 우리네 보통말로 지지배라는 뜻을 넣어서 대지씨라고 불렀듯이 아마도 큰 여자인 대지씨는 어떤 일이든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큰 산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억합니다. 코베어가는 바람을 기억합니다. 펑펑 쏟아지는 눈바람 속에서 버스를 타려고 뛰다가 엉덩방아를 찧어서 멍 때문에 몇 달간 꼬리뼈를 문지르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당신의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바라보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랑은 노력하는 거라고 몇 번을 반복하여 하며 되뇌이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아픔은 당신의 새끼손가락 상처만도 못하다고 투정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를 기억합니다. 작품에 나타나는 영상을 기억합니다.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 취향에 맞는 작품을 찾았다면 이젠 표현 기법을 연구해 보세요. 산을 넘어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고르기도 힘들 텐데 또 산을 넘으라고 하면 화가 나시겠죠? 산 하니까 세계의 지붕으로 일컫는 네팔의 사랑코트에서 바라보는 안나푸르나가 생각납니다. 세계에는 8,000m급 봉우리가 14좌나 있는데 네팔에만 8좌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세계의 지붕이라는 말이 걸맞는 나라이지요. 그동안 많은 나라와 도시를 가보았지만 언젠가 네팔의 포카라에 있는 폐와 호수에 발을 담그고 멀리 보이는 히말라야 산맥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란 크레파스 같은 하늘을 대지씨와 함께 본다면 특별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다른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까지 전시장 관람이나 포트폴리오를 통해 내 취향이 어떠한가를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통해 대지 씨의 그림에 대한 성향과 방향성을 찾았다면 이제부터 하는 작업은 그림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림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저는 표현기법 연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법은 자기 작품의 창조성을 드러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작품을 제작하는 흥미를 주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작품의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그리고 만들고 표현하려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표현기법이란 이러한 물질 자체가 갖는 성질인 물성을 다루는 기술을 말합니다. 모더니즘은 이러한 물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조라고 할 수 있지요. 서양에서 모더니즘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양 미술사를 모더니즘 이전과 모더니즘 이후로 구분해 이해해도 될 정도니까요. 요즘 미술관에서 표현기법을 많이 활용한 작품들을 대하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작품들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표현의 연구가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다양한 오브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표현기법 연구는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는 설명이 적절할 만큼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법은 작가마다 독특한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백, 수천 권의 책을 쓸 만큼 종류나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표현 기법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글로 전달하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기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지씨 작품에 필요한 기법에만 흥미를 가지면 되는 것이니까요. 다음 장에서 대지씨가 흥미를 가질 만한 표현 기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직접 재료를 준비해서 따라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차 한 잔 같이 하자고 연락을 주세요. 대지씨의 따뜻한 오른손을 붙잡고 직접 시연해 드릴게요. 기법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 캔버스에 쇠 같은 느낌을 그려보고 싶지 않았어요? 혹 나무판을 기법으로 처리하여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소재를 표현하고 싶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질문, 의심 등에서 기법 연구가 시작됩니다. 기법은 앞뒤가 없는 문 같은 것이고 오랜 시간 강의를 해온 저에게도 의문투성이인 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 기법인 독일 작가인 막스 에른스트가 만들어낸 콜라주,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등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지만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수많은 기법이 등장했지요. 그만큼 기법이 어려우면서도 흥미롭고 재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랍니다. 세계가 나를 가르친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작업을 하다가 무료해질 때면 여행 가이드 책자를 보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상상 속의 여행길이지만 미인이 많다는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를 거쳐서 고갱이 섬, 타이티, 아름다운 네팔 포카라, 마차푸 차례의 8,000m급 정상도 네바라를 담는다. 몇 세기를 앞선 스페인의 건축가 가우디는 평생을 건축과 종교밖에 몰랐던 예술가이며 세기의 명작 테레사를 조각한 베르니니의 예술성은 나의 숨을 멈추게 한다. 특별한 종교의식이 없던 나에게 몇 세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종교적인 건축물은 감히 경이롭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술가들은 무엇을 위하여 평생을 바쳤는가? 신이시여, 바다는 넓지만 내 배는 작습니다. 라는 구절이 저절로 떠오른다. 중국 시안에서 시작해 돈황, 아단의 황무지, 로마까지 이어지는 1200km의 실크로드는 여행길이라기보다는 고행길이었으리라. 하지만 그 길은 세계의 시작이었고 그 여행길에서 여행자는 창조와 전달자의 길을 갔으리라.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 길을 통해 새삼 세계가 나를 가르친다. 표현기법은 재료의 연구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법과 재료는 따로 분리해서 말할 수 없지요. 쓰고자 하는 재료의 성질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가 표현기법을 이해하는 관건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기법을 터득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입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기법의 세계는 바늘로 사과를 찌르는 정도밖에 알 수 없을 만큼 넓습니다.
또한 그렇게 많은 부분을 모두 알아야 할 당위성도 없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필요하다 한 기법은 하려는 작품에만 소용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표현기법이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이는 유화재료의 성질을 몰라서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조해 보지요. 제가 대학원에 입학할 시절에는 10호 이내의 유아 정물 작품이 4시간 동안 완성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 대학원 시험에 걸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시한 조건에 맞춰 정물 유화를 완성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제작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완성 작품을 제출한 수험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험장에 학생들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표현 재료로 제시된 유화 물감에 대한 재료적인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화란 기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마르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단점을 염두에 두면서 채색을 해야 합니다. 4시간의 시험 시간 중 2시간째까지는 잘 제작을 하더라도 이후부터는 잘 마르지 않는 유화 물감의 재료적인 특성상 물감을 덧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2시간을 주나 4시간을 주나 결국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요. 재료의 특성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지요. 표현기법의 접근이란 이처럼 재료의 발견, 재료에 대한 이해라고 보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표현기법은 물음표에서 시작됩니다. 물감 재료의 뚜껑을 열어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일일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기존 작가의 작품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재료와 기법으로 표현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데서부터 표현기법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그 기법을 내 취향과 접목시켜 시도해봄으로써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기법과 채색 방법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표현 기법에 대한 대지 씨만이 방법을 찾아낸다면 대지 씨의 독특한 작품 세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재료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대지 씨가 흥미를 가질 만한 표현 기법 2가지를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캔버스나 평면 위에 녹이 쓴 쇠 같은 느낌을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본 녹슨 철문, 시골버스 뒷부분의 녹슨 곳 등을 캔버스에 표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도를 해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필력이 필요한 작업이지요. 또한 표현을 했다고 해도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표현 기법입니다. 기법을 활용하면 소요 시간과 표현 방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해야겠죠. 앞으로 설명하는 2가지 표현 기법의 물감 재료는 아크릴입니다. 캔버스, 기초제, 미디움, 제소, 모델링 페이스트, 금은 동색 아크릴 물감, 넓적북, 테레핀, 종이컵, 물을 준비하세요. 준비물이 구비되면 설명 순서대로 따라해보세요. 빈 캔버스나 화판 위에 기초제를 칠해주세요. 거친 쇠의 느낌을 내고 싶다면 나이프를 이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제는 흰색이나 미색 정도가 좋습니다. 기법을 배우기 위해 실험하는 것이니만큼 좋은 재료가 아닌 값싼 재료를 써도 됩니다. 손쉽게는 일반 페인트 가게에 가서 핸디코트를 달라고 하세요. 핸디코트는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갈라진 틈을 메우는 용도로도 사용되는데 보존성은 증명된 바가 없지만 실험용으로 쓰이기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일단 가격이 매우 저렴하니까요. 이건 외에도 페인트 작업할 때 쓰는 충진제, 고무고투 등 다양한 재료들이 대체 재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 작업실에서 활동할 때 재료를 구하기 위해 청계천, 방산시장, 황학동 시장 등 안 가본 시장이 없을 정도였어요. 한 번은 돌가루를 사기 위해 청계천 시장의 한 가게에 들렸는데 돌가루를 얼마나 많이 만지고 물어보고 했는지 가게 주인이 짜증을 내며 문적막대를 한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미술 재료로 쓰일 수 있는 재료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될 것은 소중한 소득이었습니다. 보존성이 없거나 값싼 재료들은 실험을 하기 위한 재료이니 전시작품을 제작할 때는 반드시 화방에서 판매하는 기초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존성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 상식일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캔버스에 기초재를 바르고 작업하는 과정을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전사기법, 사실적인 묘사를 가능하게 하는 전사기법이 나왔고요. 오랜 세월을 거쳐 만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탁본하고 같은 내용이죠. 사진 자료를 가지고 포토샵을 해서 작업하는 방법들, 그러한 방법들과 이제 그 기법에 대해서, 표현 기법에 대해서 나왔고요. 이제 박용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기법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오늘은 읽으려고 합니다. 그림처럼 살렵니다. 한 구석엔 집도 있고 길도 있고 미루나무 두 그루, 별다른 소재도 없이 화면을 가득 채우기를 반복했지만 이젠 조금씩 자리를 비웁니다. 꽉 찬 구도보다 어딘가 모르게 비워져 있는 듯한 그림들 사이에 하지만 아직도 무슨 사연이 많은지 놓지 못하는 사연들. 선임께서 점 하나를 찍고 그림에 낙관을 찍었던 것처럼 작품 앞에 죽음을 선택했던 추상작가 로스코처럼 하루 종일 작품 앞에서 붓질 한번 그리는 심오함을 흉내낼 양 서성거리지만 그리움을 내 그림에 점 하나로 그려내기엔 아직도 무엇인가 허전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의 잡다함이 그냥 그림에 묻어나는가 봅니다. 아직도 내 사랑이 그득하고 내 이야기가 그득한데 무엇을 비워야 나를 닮은 그림이 되나요? 언젠가부터 그림 속에서 비움이 보이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내 삶은 내 그림을 쫓아 가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림처럼 살렵니다. 늘 고민이 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고민이 되는데 삶과 그림을 동일시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또한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해요. 이제는 이쁘게만 그리는 시대가 달라졌고 사실적으로 똑같이만 그리는 시대도 달라졌죠. 지금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법의 차이일수도 중요하지만 시사하는 내용도 때로는 담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런 마음은 아닌데 그냥 제 마음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제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작업. 그래서 아직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풀어야 될 문제들도 많고 생각들이 많은데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조금 정리를 하게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미술서적을 때로는 읽고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면 사랑에 관한 책도 읽으면서 마음을 다지면서 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고 그림으로 어떻게 녹여내느냐 그게 제 숙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대지씨 그림 한번 해볼래요? 박용 선생님 책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